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6월 8일입니다. 네, 뭐 다른 인사는 다 필요 없죠? 예, 코로나 다시 좀 돌고 있는데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커버 스토리 한번 만나보시죠. 뭐 이미 앞에서 보셨을 텐데 네이버 플러스라는 멤버십 프로그램이 6월 1일에 출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자, 과연 이 프로그램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한번 짚어봤는데요. 특히 첫 일주일, 딱 일주일이 지금 지난 시점이죠. 일주일에 실사용 후기 이거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모티브가 된 기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안 쓸 이유가 없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써보니 한경의 6월 4일 기사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써보니 애매한데 비즈니스 워치의 6월 5일 기사. 자, 그리고 매력 없어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머니에스라는 언론의 6월 7일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업계를 한껏 긴장시켰었죠. 네이버 멤버십. 네이버가 멤버십을 만든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업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멤버십이 드디어 6월 1일에 네이버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자, 출시 전부터 뭐 많은 썰들이 오갔습니다. 그쵸? 혜택이 좋다, 나쁘다, 뭐 말들이 참 많았는데, 자, 업계에서는 초기 사용자들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자, 왜 그러냐? 초기 반응이 폭발적이라면 그야말로 네이버 왕국이 자, 드디어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네이버 입장에선 좋은 거고 업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초기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에서 궁금해하는 바로 그때 제가 마침 기사들을 쭉 보고 있는데 세 가지 기사가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바로 기자들이 실제로 사용한 사용 후기를 담은 기사였는데요. 그리고 마치 재밌게도 이게 마치 누가 그 사주라도 한 듯이 한 명은 긍정적이고 한 명은 중립적이고 또 한 명은 부정적이고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아주 재밌게도 딱 세 개의 기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씩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명의 기자의 실사용 후기를 통해서 과연 네이버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인지 그리고 업계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력을 줄지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분석을 하면서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아주 오랜만에 제가 예전에 막 컨설팅도 하고 뭐 대기업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할 때 뭐 FGI라든지 IDI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객 조사를 하는데 이런 고객 조사를 마치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단 3명의 샘플이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재밌는 분석이었고요. 꽤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사용 후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긍정 의견을 줬던 한경의 조아라 기자의 얘기입니다. 자, 조 기자는요, 쇼핑 포인트 혜택에 아주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네이버페이 1%에 더해서 멤버십을 가입하면 4%까지 주어지는, 그래서 최대 5%까지 주어지는 이 혜택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만족을 느꼈어요. 자, 이에 따르면 20만 원 쇼핑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총 해서 만 원이 적립 가능하고 200만 원까지 쇼핑을 하면 4,600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이게 이제 20만 원 이상과 이하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진 않을게요. 여기서는. 자, 실제 기자가 그래서 44만 8천 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구매를 했고 실제로는 포인트를 제외를 하게 되면 43만 5천 원 정도에 구매한 셈이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 몇 가지 이제 함정들이 있습니다. 뭐 1회에는 적립금이 최대 8천 원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뭐 팁으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딴 얘기긴 한데 기사를 보면은 실제로 44만 8천 원에서 뭐 멤버십 혜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제가 구해본 금액하고 이게 실제 구매한 금액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충분히 쇼핑만으로도 혜택을 받다라는 것들을 기사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조아라 기자는 쇼핑 하나만 있어도 뭐 안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자, 다만 디지털 컨텐츠에 있어서는 할인 혜택의 큰 매력을 못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쇼핑 쪽에
매력도 혜택이 크기 때문에 뭐 디지털 컨텐츠야 뭐 가끔씩 이용을 하면 뭐 손해 볼 건 없지 않냐 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실제로 했고요. 자, 그럼 이제는 중립적인 의견을 준 비즈니스워치의 백유진 기자의 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조아라 기자와 마찬가지로 쇼핑 혜택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만족하는 그런 반응이었어요. 자, 그러나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조아라 기자는 디지털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냥 있으니까 좋다. 뭐 가끔 쓰더라도 뭐 없는 것보다 낫지 않냐. 손해 볼 거 없지 않냐. 이런 반응이었는데 백 기자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이버 서비스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가입할 때 혜택 분야 네 가지를 선택하는데 이거부터가 어려웠다. 이거부터가 난항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이버 플러스가 디지털 분야에 대해서는 5가지의 혜택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네이버 웹툰, 뭐 바이브 음원, 뭐 시리즈 온 영화 방송, 네이버 클라우드, 뭐 오디오북 이렇게 5가지 중에서 네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백 기자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너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느냐? 오디오 클립은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는 3,300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제품에 너무 한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나 음악은 뭐 이미 다른 서비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변경할 만큼의 그런 동의를 느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끝내 한 가지는 선택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 백 기자 같은 경우는요, 멤버십의 핵심은 쇼핑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멘트를 합니다. 네이버 통장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그 혜택은 굉장히 강력해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쇼핑 혜택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베이나 쿠팡의 프로그램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베이는 즉시 연회비 보다 큰 그런 캐시를 즉시 지급하잖아요. 그죠? 3만 원 연회비를 내면 3만 7천 원어치 캐시를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쿠팡은 이제 로켓 와우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무료 배송, 뭐 무조건 무료 배송, 그다음에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쎄 네이버만의 어떤 확실한 혜택이 무엇이냐 뭔가 이게 직관적으로 확 다가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결국 멤버십 프로그램의 구조만 보면, 그러니까 네이버 플러스라는 그 자체의 프로그램만 보자면, 뭐 혜택이란 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쵸? 뭐, 네이버 페이 1 플러스에 더해서 4%를 더 주기 때문에 혜택이 분명히 있는 건 맞다. 자, 그러나 경쟁사 대비해서 이게 확실한 혜택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결국, 백유진 기자는 기사 제목도 중립적인 표현이죠. 애매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준 머니에스의 박흥순 기자의 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자는요, 일단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저는 특별한 생활 패턴이 없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재밌게 느껴졌는데, 자, 왜냐하면 음원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뭐 OTT는 넷플릭스, 클라우드는 아이클라우드, 드롭박스, 원클라우드 등등 쓰고, 웹툰은 이 부분이 특히 재밌었는데 미리 보기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무료 관람을 하는 것을 선호한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제 소비를 하고 계시죠. 무료로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소비를 하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은 네이버, 쿠팡,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베이 등등 플랫폼에 무관하게 소비를 한다. 즉 어떻습니까? 특별한 어떤 패턴이 있거나 로열티를 보이거나 하는 색깔이 없는 그쵸? 그런 성향이죠. 그래서 기자의 말처럼 뭔가 특별한 패턴이 없고 특정 플랫폼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대다수의 유저층을 대표하는 그런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사를 냈던 이 세 분의 기자들이 각각 너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나중에 색깔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 기자가 일주일 동안 네이버 플러스를 통해서 누린 혜택은 단 1,080원이 전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한 물건이 27,000원짜리 채끝 스테이크가 전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자는 결국은 멤버십 요금인 4,900원 이 원가를 뽑으려면은 월간 12만 5천 원 정도는 구매를 해야, 최소 구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 이 부분은 제 해석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게 단지 1,080원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주일간의 적립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1,080원이면 한 달간은 대략 4,300원이 넘는 금액이고, 뭐 그러면 대략 이제 4,900원 낸 거 대비 뭐 어느 정도 비슷하고, 거기서 좀만 더 쓰면 사실은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1,080원이 전부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더 큰 기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쨌든 멤버십 프로그램을 두고 느끼는 바는 그만큼 주관적인, 그 경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박 기자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해서는 백유진 기자와 아주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외의 서비스를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매력을 못 느끼겠다. 근데 이게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좋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용할 만한 혜택이 크지 않고 소비자를 유인하기에는 매력이 별로 없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핑 분야의 혜택 뭐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 디지털 분야의 혜택 이것도 소비자를 움직일 만한 그런 동의는 못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숨겨진 단어는 바로 그거죠. 사람들이 네이버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끼는 혜택은 프로그램상 구성상 되어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멤버십에 대한 첫 일주일의 후기 어떠셨습니까? 단 3분의 후기이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후기들이 있었고 의견도 아주 긍정과 중립과 부정으로 갈리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에 공감이 가시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 색깔이 이렇게 다릅니다. 조아라 기자는 쇼핑 지출액이 아주 큰 편이에요. 그쵸? 시험 삼아 써봤다 했는데 바로 44만 8천 원짜리 이제 로봇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만큼 이제 쇼핑에 어떻게 보면 지출액이 꽤 큰 그런 편이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쇼핑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 같은 경우는 쇼핑액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도 꽤 이제 사용을 하는, 뭐 어느 정도 둘 다 보통 수준 이상으로는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유저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유저층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다른 쇼핑 대비해서 큰 강점을 모르겠고 디지털 같은 경우는 뭐큰 매력도가 없고 약간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자, 박흥순 기자 같은 경우는 지출 수준도 높지 않고요.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로열티가 높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요 셋 중에서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걸 보시면 실제 네이버 멤버십을 안 써보셔도 대충 내가 이렇게 느끼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멤버십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에 따라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보면 성패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과연 내가 타겟하는 사람이 누구고 앞에 있었던 3가지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어디를 타겟하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굉장히 성패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매스를 타겟했다면 박흥승 기자와 같이 매우 그 매력이 없게 느끼겠죠. 그렇죠? 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애초에 멤버십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구독형 소비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플랫폼에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겠죠. 그쵸? 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형 소비에 관심 있고, 어떤 특정 플랫폼의 로열티에 관심 있는, 로열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소비자에게 아무래도 타겟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 앞서 보신 3가지의 유형 중에서요, 솔직히는 첫 번째 조기자와 두 번째 백기자, 첫 번째, 두 번째 기자의 유형이 아마도 이런 멤버십 프로그램에 먼저 반응을 할 것입니다. 먼저 움직이겠죠.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대세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박 기자와 같은 유형, 3번째 유형들이 이제 따라오는 그런 형태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왜 타겟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는지를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조 기자와 백 기자의 후기가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초기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고 초기의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두 기자 모두 공통적으로 쇼핑에 대한 혜택은 인정을 하지만 디지털 컨텐츠 혜택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요? 타사 서비스로부터 옮겨올 정도의 동의는 못 된다. 즉,
경쟁 우위,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의 설계는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형태로 돼 있을지 모르지만 뭐 쇼핑 분야든 디지털 컨텐츠 분야든 뭔가 경쟁사 대비 이 경쟁 우위라는 것, 차별적 경쟁 우위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네이버는요, 사실 이 프로그램 출시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프로그램을 개편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네이버가 결국은 이런 초기 반응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막 출시한 이 시점에 혜택 하나하나를 손대기 이전에 오히려 이게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 반응들을 보면서 뭐 그냥 단순하게 또 뭐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프로그램 개편 이렇게 해서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랄까 미봉책처럼 막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러니 이 초기 반응들을 보면서 오히려 근본적인 질문부터 풀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요, 이번에 분석을 하면서 이 세 명의 초기 사용 후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가졌었던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네이버 멤버십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이 네이버는 이 멤버십 프로그램 왜 만들었을까? 뭘 위해서 만들었을까? 이거였는데요. 자, 가만히 한번 내용을 지켜보십시오. 내용을 지켜보시면 네이버 사용자들을 락인, 이렇게 꽉 묶어둘 것, 딴 데로 못 가게 묶어두는 것을 노린 것인지 아니면 주류 서비스가 있고 비주류 서비스가 있을 때 주류 서비스의 파워를 이용해서 비주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소위 말하면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노린 것인지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병존해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사용자들을 만족도를 계속 높이면서 딴 데 못 가게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관점에서 특정 서비스의 유저 파워를 이용해서 다른 비주류, 아직까지는 잘 못 나가는 서비스를 띄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 두 개는 사실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근데 이 두 개가 애매하게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요, 첫 번째, 유저 락인, 유저를 꽉 가둬두는 이런 것들을 노렸다라고 하면 이미 매스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주류 서비스, 특히 이제 이런 혜택과 관련된, 뭐 아무래도 뭐 검색 같은 건 뭐 혜택이랑 연결하기 좀 어렵잖아요. 지식인 이런 것들은. 매스 유저를 확보하고 있고 혜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주류 서비스, 결국 뭔가요? 쇼핑, 또 웹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아주 파격적으로 줬어야죠. 그죠? 락인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락인이 목적이면 이미 매스를 갖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경쟁사 그 누구도 그냥 뭐 완전히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파격적인 레벨로 혜택을 줬어야 이게 확실하게 락인이 되겠죠. 경쟁사 대비, 그렇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우리는 뭐 매스 유저는 이미 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건 됐고, 서비스 간의 시너지, 주류 서비스, 잘 나가는 서비스가 못 나가는 서비스를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런 시너지를 노렸다라고 하면, 주류 서비스 혜택은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요. 그렇죠? 경쟁사 대비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로 책정을 하고, 대신에 비주류 서비스의 혜택을 파격적으로 올려줬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주류 서비스의 유저 베이스가 갖는 파워를 기반으로 해서 경쟁 서비스로부터 이 부분에, 특히 이제 디지털 콘텐츠 부분이죠. 디지털 콘텐츠 부분에 유저들을 이렇게 이제 이동시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쇼핑에서는 혜택이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그럼 비슷비슷하네. 근데 이쪽 뭐 디지털 컨텐츠 쪽에서 이게 굉장히 혜택이 있네. 그러면 쇼핑을 하던 대다수의 유저들이 이쪽 혜택은 비슷비슷하니까 비교를 하다가 뭐야 이 덤으로 이만큼이 더 있네. 이 디지털 컨텐츠 기왕이면 내가 네이버 TV 한번 볼까? 네이버에서 영화 한번 볼까?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서비스 간의 시너지를 노리기 위한 구조였겠죠. 자, 결론적으로 네이버 플러스의 매력을 두고 지금 현재 설왕설래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결국은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애매하게 출발을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멤버십 프로그램 뭐 이 설계라는 게 참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목적을 하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목적의 명확화, 이 목적의 명확화가 일단은 아주 첫 번째 단추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단추가 명확하게 풀린 다음에 그에 따라서 단순하고 직관적인 그런 설계가 당연히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특히 경쟁사 대비해서 바로 직관적으로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있어야 유저들이 보기에 바로 판단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런 면에서 뭐 일단 네이버 플러스는 좀 더 개선될 여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또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로서는 조금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튼 좀 미지근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IT판에서 세상 쓸데없는 게 네이버 걱정인데 결론은 뭐 약간 네이버 걱정하는 것처럼 됐네요.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네, ITC 위클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헤드라인 한 줄 요약입니다. 자, 카톡으로 간편하게 암호화폐 주고받으세요. 디지털 타임즈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라운드X, 카카오의 계열사죠. 그라운드X가 모바일 암호화폐 지갑 클립을 6월 3일에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작년 말에 출시한다, 뭐 올해 초에 한다 했던 그 서비스가 드디어 이제 나온 것이죠. 카카오톡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만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어프로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에 더보기 탭을 눌러야만 이제 찾을 수 있게끔 약간 좀 숨겨놨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안타까운 소식인데 싸이월드가 진짜 문 닫았다. 지난달 폐업 처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제 기사가 있었고요. 지난달 26일에 폐업 처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뭐 회사가 폐업이 됐다고 해서 그 서비스가 죽은 거는 아닐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가 거의 죽어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한 차례 논란이 있었고 이제는 심지어 법인까지도 폐업 처리가 돼 있으니 뭐 이제 데이터 백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뭐 정부에서 뭐 대책을 뭐 강구한다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뭐 제가 보기엔 솔직히 말하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여튼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문을 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사례예요, 사실 그렇죠? 이 경영진들께서 저는 하여튼 이거는 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책임 있게 하셨어야죠. 캐시플로우도 고려를 해서 진짜 문 닫을 때가 됐다 싶으면 유저들한테 미리 공지해서 백업할 수 있게끔 만드셨어야죠. 이렇게 하면 많은 온라인 서비스들이 오해를 받게 됩니다. 또 저기다가 내 지식을 싣고 내 자료를 실었을 때 쟤네들 그냥 문 닫고 나가면 어떻게 내 사진 다 날라가고 내 자료 다 날라가는데 이런 식의 아주 근본적인 우려를 많이 이제 받게 되겠죠. 하여튼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워크 한국 지점 재협상, 오피스 공실 폭탄 터지나 한국경제 기사가 있었는데 위워크가 종로타워점, 을지로점, 광화문점 이런 등등 해서 패스트5에 이걸 아예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공실률이 높은 곳들을 위주로 정리를 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설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리도 결국은 위워크의 사업 모델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론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괜히 공유 오피스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좀 여기도 진짜 경영진들이 좀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네 번째 소식. 트럼프 늪에 빠진 페북, 선장 저커버그 최대 위기, 파이낸셜 뉴스인데요. 폭력 조장하는 글을 방치하는 것은 공범 행위다라고 하는 안팎의 아주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커버그가 뭐 리브라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원래 막 뭐 소신 발언도 하고 작년까지는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뭔가 눈치를 많이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참 쉽진 않은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네이버도 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막 갑자기 논란의 중심이 되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얘기긴 한데, 근데 뭐 이번 케이스는 좀 다르죠, 그렇죠? 이건 인종차별의 문제가 있었고 폭력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까지 이제 눈치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또 실망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을 통해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조회수 1만 건도 터지고 아주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방송의 가치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꾸준하게 계속해서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